어디까지 했어? 4번 갑니다. 기본권 설명 옳은 것 고르래요. 기본권 12조.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당하지 아니한다.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유권, 우리 헌법에는 자유권이 몇 개가 규정되어 있냐면 12개가 규정되어 있어요. 이 신체의 자유부터 출발하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재산권이 나와요. 그러니까 재산권도 이게 자유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헌법에서는 12개의 자유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외한 자유권은 인정돼야 안 돼요? 인정되죠? 자유권은 포괄적 권리란 말이에요. 37조 2항이 있는 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헌법에 없더라도 국민의 자유권이라면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포괄적 권리라고 해요. 우리 헌법에 포괄적 권리 모두 몇 개? 4개. 포괄적 권리 4개. 첫 번째, 인간의 존엄과 가치권. 자유권, 평등권, 행복 추구권. 이 4가지는 헌법에 없더라도 이와 관련된 권리라면 당연히 보장됩니다. 그러면 이걸 제한 나머지 이를테면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 이런 것들은 헌법에 있는 것만 보장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열거적 권리 또는 개별적 권리라고 해요. 일단 이것부터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 포괄적 권리는 헌법에 없더라도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니까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기본권이라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본권은 국가 내에서만 인정되는 거예요? 국가를 초월해서 인정되는 거예요? 국가를 초월해서 인정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포괄적 권리는요, 절대적인 권리고요, 초국가적인 권리라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별적 권리나 열거적 권리는 어때요? 헌법에 있는 것만 보장해.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 달라. 그래서 한 국가 내 기본권이고 상대적 권리예요. 됐지요? 이 정도는 꼭 기본적으로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34조를 보세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권리가진다 해가지고 이러한 조항이 7개가 있어요. 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이건 뭐야? 사회권이잖아. 사회권. 사회권은 우리 헌법에 몇 개 있다고? 7개. 뭐 7개 이거 몰라도 돼. 7개 있어요. 그러면 이 7개 이외의 사회권은 우리 헌법상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개별적 권리니까. 상대적 기본권이라. 한 국가 내에서만 인정되는 권리야. 다른 나라에서는 인정이 안 돼. 우리나라에서만 인정되는 거야. 7개. 그 다음에 국가는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이거 복지와 관계되는 거잖아요. 국민 복지와 관계되는 거. 이것도 사회권이라고. 사회권을 다른 말로는 생존권이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12번은 자유권, 소극적 자유죠. 국가로부터의 자유에 해당이 되고 34조는 사회권이죠. 사회권이니까 국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국가에 의한 자유잖아요. 국가에 의한 자유, 적극적인 자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옳은 거 찾아야 돼요. 가는 절차적이고 수단적인 성격의 권리다. 땡. 절차적이고 수단적인 권리는 청구권입니다. 청구권. 5개 있었죠? 5개만 인정돼요.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 형사 보상 청구권, 국가 구조 청구권. 이렇게 5개밖에 없어요. 암기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청자가 다 들어가. 청자만 들어가면 무조건 청구권이에요. 이건 수단적이고 절차적인 기본권이에요. 2번. 나는 사회권이죠. 헌법에 명시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 권리. 땡. 가가 그래, 가. 나는 사회권으로 이건 개별적인 권리이기, 열거적 권리이기 때문에
헌법에 규정된 것만 보장해요. 3번. 나와 달리 가는 소극적 방어적 성격의 권리도 맞네. 국가로부터의 자유권이라고요. 근데 나는 이게 사유권이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자유권이야. 참정권을 국가의 자유권이라고 표현하죠. 참정권은 국가의 자유 이렇게 표현해. 4번은 왜 틀렸을까? 가는 국가에 의한 자유 땡. 국가로부터의 자유. 나가 국가에 의한 자유예요. 5번으로 갑니다. 그래프 현상에 대한 오늘 설명은 연도별로 환율이 나왔네. 지금 아래로 내려가고 있네. 환율을 인하죠.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달러라는 과자가 있어. 미제 과자. 이 미제 과자가 1191원에 팔리다가 1144원, 1024원, 955원 이렇게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미제 과자값이 떨어진 거지. 그럼 우리나라 돈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가는 거지. 아까 우리 이거 공부했잖아. 상충, 시수관계. 환율하고 우리나라 돈 가치하고 원화 가치하고 반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환율이 인하되고 있어요. 환율이 인하되고 있다. 그럼 수출업자가 웃어요? 수입업자가 웃어요? 수입업자가 웃겠지. 왜냐면 미국에서 물건 사왔는데 달러로 사왔는데 이게 달러 가치가 싸니까 우리나라에서도 1191원에 팔을 걸 955원에 파니까 싸지잖아요. 싸졌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겠지. 그러니까 수입업자가 물건 잘 팔리니까 좋지.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 수출업자가 웃고 환율이 내리면 수입업자가 웃고 이거 이미 공부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옳은 거 그러라고 했어요. 1번 경상수지의 지속적인 적자가 원인이다. 자, 수출과 수입만 놓고 봐봐. 지금 환율이 인하되고 있죠. 수입업자가 유리하다고 그랬지. 수입은 많이 되고 수출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경상수지는 계속 악화되겠지. 그러죠? 경상수지의 지속적인 적자가 원인.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네. 지금 수출과 수입만 놓고 보면 그건 경상수지예요? 상품수지예요? 상품수지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네. 국제수지표까지 알고 있어야 되네. 국제수지는 크게 세 가지죠. 경상수지, 자본 및 금융계정, 고차 및 누락. 이게 세 가지라고. 근데 이 경상수지는 네 가지로 구성되죠.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럼 상품수지는 상품에 대한 수출과 수입만 가지고 달러가 들어오고 나간 걸 표시하는 거잖아. 그러죠? 이게 플러스면 수출이 증가한 거다. OX. 상품수지에 이게 플러스 10이야. 수출이 증가했다. OX. X라고 그랬어. 왜 X지? 얘하고 얘의 차이가 10이라는 얘기지. 차이가 플러스 10만큼 차이라는 거야. 수출은 그대로인데 수입이 줄을 수도 있다고.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다시. 여기에서는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를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수출, 수입의 증감은 알 수 없어요. 그럼 뭐만 하는 거야? 수출과 수입의 차이만 하는 거야. 차이만. 이것도 수능에서 출제 등고해란 말이에요. 이게 서비스 수지. 이거 뭐예요? 일단은, 상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운임 들잖아. 통신비 들잖아. 보험료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해외 여행 경비라든가 유학 경비. 이런 거. 그다음 또 있지. 시험에 나왔던 거.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이게 조금 논란이 되는데, 이거 조금 나중에 다시 합시다. 논란이 되는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본원선수는 뭐예요? 임금이잖아. 근데 이 임금이 해외에서 받는 임금도 있고 해외에 지급하는 임금도 있잖아. 그러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어느 게 커요? 수치가 커, 지급이 커? 아, 공부했어. GDP, GNP. A, B, C. A가 뭐야? 해외. 지불소득. B는 국내. 내국인 소득. C는 해외 수치소득. 제가 수업 시간에 손흥민 얘기했잖아. 이게 손흥민이라니까. 손흥민은 지금 영국에서 뛰죠. 맞나? 영국의 GNP잖아. 맞나? GDP지. 영국의 GDP면서 한국의 GNP에 속한단 말이야. 손흥민. 수능에서는요, 박지성 가지고 나왔어. 박지성의 소득은 영국의 GDP지. 한국의 GNP라고. 한국의 GDP. 영국의 GDP겠지. 영국의 GDP. 그러니까 외국 근로자, 국내에 있는 외국 근로자가 받는 게 이거 A야. 외국인에게 집을 드는 소득이라고 A가. 누구지? 호주 애가 꼬맹이 데리고 와서 걔 이름이 뭐죠? 샘이야, 햄이야? 햄? 이름 다 모르겠어. 햄이나 샘이나 막 그게 걔가 받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해외 지불소득이라고.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이게 크잖아. GNP가 크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GDP가 크다고. 우리나라는 GDP가 크니까 해외 지불소득이 큰 거야. 해외 지불소득이 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던 거지. GDP하고 GNP하고 비교했을 때 해외 지급소득이 크면 GDP가 큰 거야. GDP. 이거 수능에서 나왔던 거야. 우리 시험 안 나왔어 아직. 우리 공무원 임용시험 아직 안 나왔고. 이것도 아울러 알아두세요.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소개할 기회가 있을 텐데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전선 수준이 뭐야 이게? 무상원조 같은 거죠? 무상원조. 자본금융계정은 자본수지하고 금융계정. 자본수지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해외 이주. 그 다음에 특허권 등의 잠깐 매매입니다. 매매. 이거 너무 많이 가면 안 되는데. 금융계정. 금융계정은 뭐 차관. 도입하면 플러스. 상환하면 마이너스겠지. 뭐 등등. 그 다음에 해외 투자. 외국인이 우리나라 투자하면 플러스. 우리나라가 외국에다 투자하면 마이너스겠지. 그럼 해외 투자 손익은 어디에 해당이 돼? 투자. 일단은 손익. 차관 이자. 받으면 본원선수지 플러스. 주면 본원선수지 마이너스. 그러니까 해외 투자는 여기에 있고 해외 투자 손익은 여기에 있고 그래요. 이런 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차관 이자는 본원소득 수지고 차관 자체는 금융계정이고. 그 다음에 난이도를 좀 높이면요. 이 금융계정 안에 뭐가 있냐면 준비자산 증감 계정이 있어요. 이 준비자산 증감이 이게 이 증감이라는 것은 증이라는 것은 증가를 의미해요. 근데
이 국제 수지표를 작성할 때에는 이게 IMF가 규정을 했어요. IMF가 어떻게 규정했냐면 경상수지 더하기 자본 금융계정 더하기 오차미 누락 이퀄 0이 되도록 작성하래요. 이게 이제 회계학에서는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국제수지 항등식이라고 표현해요. 항상 이게 똑같아야 돼. 이퀄이 돼야 돼. 그러면 이렇게 됐어. 경상수지 흑자, 자본금융계정 적자,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오차미 누락 빵. 그럼 0으로 만들어줘야 돼. 0. 얼마야? 국제수지가 얼마야? 마이너스 50이죠? 마이너스 50이니까 플러스 50을 해줘야 0이 될 거 아니야? 준비자산 계정에 플러스 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준비자산 계정은 조정 항목이야. 그러니까 이 플러스 50이면 외환 보유고가 증가한 거야, 감소한 거야? 외환 보유고 감소한 거야. 그러니까 이 증감 계정이라고 증감하니까 여러분 헷갈린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준비자산 계정 플러스면 외환 보유고 감소. 그러니까 이 준비자산 계정은 플러스면 국제수지는 마이너스인 거야, 적자인 거야. 그래서 외환 보유고 달러 보유고 감소. 마이너스면 외환 보유고 증가. 이게 수능에서는 나왔는데 우리 시험은 아직 안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나올 수 있어. 덜컥 나와봐. 그럼 공부한 사람은 봤지만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이게 뭐야? 저게 잘 안 나오거든. 됐죠? 여기까지 알면은 국제 수지를 웬만한 거 다 커버가 돼요. 자, 봅시다. 경상수지의 지속적인 적자가 원인이다. 자, 여러분, 국제수지의 지속적인 적자가 되었다 봐요. 그럼 이게 계속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는 얘기는 우리 달러가 우리나라에서 계속 나갔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나라에서 달러 가치는 어떻게 돼? 올라가겠지. 우리나라 달러가 모자라니까. 이거 어떻게 바꿔야 돼? 국제수지의 지속적인 흑자가 원인이다. 이렇게 하겠지. 그죠? 국제수지가 지속적으로 흑자만 봐. 그럼 막 달러가 많이 들어와. 달러가 많이 들어오니까 달러 가치 떨어지는 거잖아. 따라서 1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수지는 4가지로 구성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돼요. 그 다음에 3번 틀렸겠지. 자녀를 해외로 유학 보낸 학부모의 부담은 줄어들겠지. 그죠?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 수출업자는 입이 귀에 걸리지만 기러기 아빠는 쌍코피 터져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고환율 정책을 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기러기 아빠들이 자살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 자녀들이 미국에 가서 이게 유학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고환율 때문에 한국으로 데려왔다고. 그러니까 데려와가지고 걔들끼리 또 하여튼 우리나라 학원들은 또 돈은 잘 쳤잖아요. 그런 애들이 늘으니까 그런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그 반을 모집해요. 신설동에서. 내가 그 학원에 강의를 했다가 나갔다니까. 2반이 모집이 됐어. 이명박 정부 때. 70, 80명 꽉 차요. 2반. 미국 유학 갔다가 다시 국내로 들어온 애들. 기러기 아빠가 감당을 못하니까. 야들 완전히 적응이 안 돼요. 이건 미국 물도 먹다 마는 것이고 한국 놈인데 미국 먹다 와가지고 이상한 생각들 가지고 있고 이건 미국 놈 행동도 아니고 한국 놈 행동도 아니고 이거 개판이야. 그 조기 유학에 대한 폐단이 그때 정말 심각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 시간 없으니까 이 정도 할게요. 그 애들에 대한 얘기 더 듣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와서 질문하세요. 나는 그런 애 참 불쌍한 애들 많이 봐서.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볼까요? 수입품의 국내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적용한다. 환율이 인하되면 수입품 가격은 하락하잖아요. 그래서 수출업자가 웃는 거야. 됐지요? 자, 요 환율과 경상수지, 요거 국제수지까지도 같이 아울러 공부했습니다. 6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세 나라의 생산 가능 곡선. 원래 생산 가능 곡선은 곡선으로 주어져야 되는데 여기 직선으로 주어졌죠. 이건 간편법이라고 그랬어요. 간편법. 그럼 이 직선으로 주어졌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냉장고나 휴대폰의 단위당 기후비용이라고 그랬죠. 하나 더 만드는데, 이를테면 냉장고 하나 더 만드는데 휴대폰을 몇 개 포기해야 되느냐? 그럼 이건 냉장고의 단위당 기후비용이죠. 그래서 그 기울기 12분의 12 하면 돼. 그러면 A국의 냉장고 단위당 기후비용 얼마? 휴대폰 8분의 4. B국의 냉장고 단위당 기후비용 휴대폰 8분의 12.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자, 이번엔 다시 휴대폰 단위당 기후비용 A국 냉장고 4분의 8. 휴대폰 한 개당 기후비용 B국 냉장고 12분의 8. 이런 식이야. 이게 원리라고 이미 이해 가도록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른 분석 찾아보자고요. A국에서 냉장고 1단위 기후비용은 휴대폰 몇 개? 12분의 12. A국이구나. 8분의 4. 8분의 4니까 2분의 1이야. 거꾸로 A국의 휴대폰 하나당 기후비용은 냉장고 4분의 8. 2개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1번은 거꾸로 되어 있죠. 1번 땡. 2번 B국의 생산기술 발전은 곡선이 원점에서 멀어지죠.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경제가 성장한 겁니다. 생산기술이 발전한 거겠죠. 그 다음에 C국 3번 C국은 냉장고 6단위와 휴대폰 6단위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 맞나요? 맞네. 단위당 기후비용이 1이니까 하나씩 서로 맞바꾸니까 냉장고를 10개 만들면 휴대폰은 2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3번이 정답이에요. 3번이 정답이고 4번 휴대폰 생산을 위한 기후비용은 휴대폰 생산을 위한 기후비용이니까 B국은 얼마야? 12분의 8. 냉장고 12분의 8. C국은 12분의 10이니까 1. 그럼 어느 게 커? C국이 크죠? C국 커? 그러니까 4번도 거꾸로 되어 있는 거지. 됐고 7번 국제법의 법원, 즉 국제법은 어떤 얼굴로 나타나느냐 이거죠. 국제법의 존재 형식, 법원, 법의 근원. 3가지가 있었던가? 4가지였던가?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본 원칙. 법의 일본 원칙이 3가지가 있었지.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 원칙, 손해배상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있었죠. 국제관습법도 3가지가 있었죠. 국제관습법 3가지. 치유법권, 그 다음에 내정불간섭, 그 다음에 포로에 관한 인간적 대우. 그렇죠. 조약은 상문법이고 국제관습법은 불문법이죠. 우리 헌법 표현을 해볼까? 우리 헌법 표현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이렇게 출발하죠. 그러니까 모든 조약이 아니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만 해당이 돼요. 자, 이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국제평화주의라고 공부했잖아. 그럼 여기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3글자로. 네 글자인가? 5글자다. 국제관습법. 이제 맛이 가기 시작하네요. 목소리도 빠기 시작하고. 몇 분 남았어요? 12분? 10분 안에 끝내드릴게요. 빨리 끝나면 좋아돼. 한 30분 더 할까요? 네? 30분 더 해?
욕먹어요. 사람들 도와주면. 10분만 합시다. 10몇시다. 집중, 집중. 자, 다시 7번으로 와서요. 둘 이상의 국가 사이에 맺은 문서 형식의 합의. 조약이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거. 모든 조약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만 해당이 돼요. 이것만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번은 국제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이 국제사회에서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 이게 바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즉 국제관습법입니다. 답은 문명국들이 따르는 법의 보편원칙, 법의 일반원칙. 아까 얘기했죠?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든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라든가 손해배상의 원칙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제 옳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1번 국가 간의 모든 합의는 가해에 해당된다. 아니잖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이 아니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것만 해당이 돼요. 1번 정답이야. 나머지는 국제관습법의 예로 외교관의 면책특권이다. 맞죠? 면책특권뿐만 아니라 이게 취업권뿐만 아니라 내정 불간섭의 원칙이라든가 또는 포로에 대한 인간적 대우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의 예로 신의 성취를 권리남용 금지 원칙 맞고 4번이 뒤에 가니까 나와 다는 가와 달리 모든 국가를 구속한다. 가는 조약이죠. 조약은 체결국에게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한미 FTA 조약이죠. 그럼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에만 구속되는 거예요. 일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유엔 헌장은 어때요? 유엔 헌장은. 이건 유엔에 가입한 나라에게만 해당된다고. 유엔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는 구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조약은 체결국에게만 그 효력이 있어요. 그러나 국제관습법하고 법의 일반원칙은 모든 나라에 그 효력이 있어요. 됐죠? 8번으로 갑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 땡땡 회사 노동조합원 갑은 직원들에게 노동조합 홍보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땡땡 회사로부터 징계받았네. 요거 노동상권 침해한 거죠? 부당 노동행위입니다. 부당 노동행위. 이에 갑은 땡땡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기각됐네. 이제 마지막 남은 건 행정소송이네. 자, 이에 불구하여 갑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이 소송은 갑도 제기할 수 있고 노동조합도 제기할 수 있어요. 법원은 갑에 대한 땡땡 회사의 징계 처분은 근로상권을 침해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겼네. 갑이 이겼네. 부당 노동행위로 인정된 거잖아요. 오케이. 그럼 이제 틀린 걸 찾아야 돼요. 갑이 제기한 소송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 그래요? 행정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거쳐야 돼요. 이게 여기가 이제 청주라면 청주시 지방노동위원회 걸치고 그 다음에 세종시에 가서 중앙노동위원회 거쳐야 된다고. 여기서도 깨졌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 서울로 가야 돼. 행정법원 서울에 하나밖에 없어요. 행정법원 저기 어디야? 양재역이. 가끔 거기 가보면 이상한 새끼 왔다 갔다 하는 새끼 하나 있어요. 그 변호사 그 누구지? 강요구석이. 왜 이렇게 거기 자주 나타나는지 모르겠대. 거기 보니 행정법원하고 가정법원 같이 있더라고. 가정법원 때문에 온 것 같아. 무슨 얘기하다 또 강요수까지 나왔어. 자, 다시 우리 8번 문제로 옵니다. 1번 맞아요. 1번 맞고. 이제 틀린 거 찾아야 되니까 2번.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신청은 갑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가능합니다. 부당 해고는 노동조합은 못해. 근데 부당 노동행위는 노동조합도 한단 말이에요. 2번도 맞아. 3번. 법원은 땡땡 회사의 징계 처분이 부당 노동행위로 봤다. 아까 나왔잖아. 근로상권을 침해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했으니까 3번도 맞아요. 4번 정답이네. 4번은 갑이 제기한 소송은 신속한 판결을 위해 단심이 아니야. 행정법원에서 1심하고 2심은 당연히 고등법원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3심은 대법원으로 가겠지. 대법원은 법률심이고 나머지는 사실심이니까 원고 피고 부릅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9번으로 가면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 갑국은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 영국이네.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니까 영국. 의회는 지역구 의원 250과 비례대표 의원 50명 합쳐서 300명이네요. 300명.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자에게 한 표, 선호하는 정당에 한 표, 각각 행사한. 그럼 이건 정당 명부제네. 1인 2표제네요. 1인 2표제. 이건 비례대표제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역구 의원은 다수대표제. 다수대표제니까 소선거구제가 적용되겠죠?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사람만 뽑아요. 소선거구제니까 다수 득표 환자가 대표가 되는데, 이때 다수는 한 표라도 많으면 당선되는 게 단순다수고,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해야 된다면 절대다수 대표가 되는 건데, 여기는 아직 그런 말이 없네요. 자, 다수대표제로 선출되고, 비례대표원은 정당 투표 득표율에 비례하여 각 정당의 의석수를 확정한 후 사전에 작성된 명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정당 명부제라고 표현하고 1인 2표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의회 의원 선거 결과는 아래와 같다 해가지고 지역구 의석수가 250개니까 지역구도 250개겠죠. 아까 이거 다수대표제라고 나왔으니까 소선거구제니까 의석수가 250개니까 지역구도 250개일 거고, 그 다음에 비례정당 득표율이 지금 100% 나왔고 40%, 50%, 10%니까 이게 비례대표 의원이 모두 몇 명이죠? 50명이니까 50명을 이 비율로 나눠봐. 40%니까 20명, 50%면 25명, 10%면 5명. 이렇게 해서 합계 50명. 그래서 지역구 250명, 전국구 50명 합쳐서 300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옳은 거 찾을 수 있겠죠, 이제. 1번. A당은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A당 모두 합쳐봐요. 의석수 140석이죠? 이게 300석이니까 단독 내각을 구성하려면 151석 이상이 돼야 돼요. 따라서 연립 내각을 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1번 땡. 2번. C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몇 명이죠? 10% 얻었으니까 50명이 10%니까 5명. 응? 맞네? 정답이네, 그러면. 2번이 정답이네요. 맞는 것으로. 3번은 왜 틀렸는가 보자고요. A당과 B당의 총 의석수는 120 더하기 20, 140. 110 더하기 25니까 135. 땡. 의석수 달라요. A당이 많아요. 그 다음에 대선거구제를 통한 지역구, 아닙니다. 다수대표제로 했으니까 이건 소선거구제예요. 넘어갑니다. 자, 오늘은 11번까지만 할게요. 11번까지 힘냅시다. 두 문제만 집중해서 풀어보자고요. 근데 만만치가 않네. 표는 갑국의 연도별 취업자 수 증가율과 경제활동 인구 증가율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을 옳지 않은 것. 단, 각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일정하다. 이 그래프가 나오면, 이 표가 나오면 이것을 풀 수 있는 도구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이 옆에 빈 공간에다가 이 도구를 그려놓고 풀어야 돼요. 눈으로 절대 안 풀립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거죠? 이게 총인구고, 이거 쓸 필요도 없지. 이거 쓸 필요도 없어. 시험장에서 뭐 이러고. 15세. 이게 15세 미만, 15세 이상. 이게 아까는 65세 가지고 노년 부양비, 유소년 부양비 했잖아요. 이건 OECD 방식입니다. OECD 방식하고 IMF 방식이 좀 달라요. IMF 방식은 이 15세 이상이면 전부 이건 생산력으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이게 OECD 방식이냐 IMF 방식 이걸 묻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용률이나 실업률이나 취업률 이것은 IMF 방식으로 우리 교과서가 채택되고 있고요. 노년 부양비, 유소년 부양비, 인구 부양비 이것은 OECD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65세가 없잖아요. 65세 없어요.
15세 이상이면 이거 뭐도 전부 생산 인구예요. 여기 이제 유소년 인구겠지. 유소년 인구. 그 생산 인구는 이제 둘로 또 쪼개지잖아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인구는 또 취업 인구와 실업 인구가 나눠진다고. 근데 지금 여기에 단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일정하대요. 시험 문제에서 이거 대부분 주어집니다. 어떤 문제에서는 이걸 일정하다고 주어지고 또 어떤 문제는 이걸 일정하다고 주어지기도 해요. 근데 이걸 일정하다고 주어지는 경우가 많거든. 왜냐면 이 인구는 하루아침에 느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산 인구는 일정하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게 일정하니까 얘가 늘어나면 얘를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겠죠? 얘가 늘어나면 얘가 줄어드는 거고. 그러죠? 그 다음에 지금 거기 보니까 취업자 증가율이 나왔잖아요. 취업자 증가하니까 이게 취업자라고, 이게 취업자잖아요. 근데 지금 얘가 고정돼 있죠? 그러면 얘에서 얘를 계산한 게 고용률이죠? 그러니까 분모가 이게 생산인구예요. 생산인구분의 취업자가 차지하는 백분비가 고용률이라고. 그런데 그 취업자 증가율은 바로 이 고용률과도 관계되지만 얘하고도 관계되겠죠. 얘분의 얘가 뭐예요? 이건 취업률이거든. 그리고 취업률하고 실업률은 항상 이건 100%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90%면 얘는 1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같기 때문에 이게 이제 취업률이라고요. 취업률. 실업률.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우리 공식 하나. 얘를 분모로 해서 얘를 하면 뭐예요? 생산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하면 경제활동 참가율이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 네 가지 가지고 주로 출제를 해요.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이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최근에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와서 취업자 증가율이 1.0. 이건 작년에 비해서 1.0% 늘었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작년에 취업자 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1.0이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는 아직은 몰라요. 그 다음에 2015년에 0이죠. 그러면 2014년하고 취업자 수는 같다는 얘기야. 증가율이 0이니까 규모는 같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2016년에는 취업자 증가율이 마이너스 0.5죠. 그러니까 이건 2014년보다 0.5% 취업자 수가 줄어든 거야. 취업자 수가 줄어든 거라고. 그럼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으니까 고용률은 어떻게 됐을 거예요? 줄었겠네. 줄었겠죠? 그럼 취업률도 당연히 줄었겠지.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 증가율 2.0, 0. 그러니까 2014년하고 2015년은 경제활동 인구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2014년, 15년은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2016년에 경제활동 인구가 1% 줄었네. 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자, 1번으로 바로 갑시다. 이제 옳지 않은 걸 골라야 돼요. 2014년의 실업자 수는 2013년보다 많다. 이거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2014년의 실업자 수는 지금 경제활동 인구가 2% 늘었죠. 취업자 증가율은 1%죠. 그러면 실업자도 늘어야지. 자, 보세요. 이게 2% 늘었어요. 경제활동 인구가, 여기 있다. 경제활동 인구가 2% 늘었어요. 근데 얘가 1% 늘었다고? 그럼 얘도 늘어야지. 그러죠? 그러니까 실업자 수는 2013년보다 많다. 정확히 몇 명 많은지는 몰라요. 정확히 몇 명 많은지는 모르지만 많기는 하잖아. 그래서 1번 경제활동 인구가 2% 증가했는데 취업자가 1% 증가했으니까 실업자도 증가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몇 명 증가했는지는 몰라. 하여튼 증가한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1번은 맞아요. 2번 2014년에서 2016년 중 2016년에 비경제활동 인구가 가장 많다. 보세요. 2016년에
경제활동 인구가 2014, 2015 같았다가 경제활동 인구가 2016년에 줄어버렸죠. 얘가 줄어버렸어요. 그러면 얘가 일정한데 얘가 줄었으니까 얘는 늘었겠지. 비경제활동 인구. 그러니까 2016년에 비경제활동 인구가 가장 많아요. 맞죠? 2번도 맞아. 3번. 2016년의 고용률은 2014년보다 상승했을 것이다. 보세요. 고용률이니까 얘분의 생산인구분의 얘가 차지하는 비중인데 얘가 고정이 돼 있다고. 얘가 고정이 돼 있으니까 취업자 수가 늘었느냐 줄었느냐를 판단하면 되는데 취업자 수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2014하고 2015는 같은데 2016년에 줄어버렸잖아요. 2016년에 줄었다고. 그럼 고용률은 어떻게 돼? 당연히 줄어드는 거지. 고용률은 분모 분자. 분자가 줄었으니까 줄었지. 근데 상승이 틀렸잖아. 뭘로? 옳지 않은 거 오라고 했죠. 정답이네. 이해됐어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4번은 확인해 봅시다. 2016년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5년보다 하락했다. 당연하지. 2016년에 경제활동 인구가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1%.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더 하면 욕먹고 써. 다음 시간에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11번으로 갑니다. 다음 시간에 좀 빨리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사회까지 한번, 사회 풀어갖고 오세요. 3회까지 푸셨죠? 혹시 모르니까 사회까지 한번 풀어가지고 오세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